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2 12강 생명공학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생투를 선택할 친구들은 뭐 당연히 이제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 수능에서 생투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이렇게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선택을 할 친구들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강 생명공학 기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생명공학 기술의 이제 종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총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 클로닝.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클로닝이 뭐겠어요? 유전자 사본을 많이 대량으로 복사한다. 복제한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 산물을 가지고 연구할 때 이렇게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유전자 클로닝은 뭐 다른 말로 DNA 클로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목적 유전자라고 해요. 목적 유전자, 내가 원하는 목적 유전자.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의 사본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유전자, 이것을 클로닝하는 기술. 자, 이것이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생물체를 복제하는 겁니다. 생물체를 복제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개체 클로닝이라고도 불러요. 개체 클로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는 기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를 융합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형질을 가진 두 가지의 세포, 이것을 융합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전자 클로닝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유전자 제조합 기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요 그림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세한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뒤에서 다시 다루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내가 이제 목적하는 유전자 목적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이제 염색체 이 DNA에서 목적 유전자를 빼내고 그리고 이 목적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운반체, 벡터라고 해요. 자, 운반체, 벡터가 필요한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우리 플라스미드 앞에서 배웠었죠. 자, 세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 염색체, 그 유전체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작은 원형의 DNA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얘도 별도로 이제 복제하는 거죠. 이 염색체 말고, 얘도 이제 별도로 복제를 이제 하는 거고, 평상시,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이 플라스미드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미드에 이제 유전자가 몇 개 안 들어있는데, 이제 플라스미드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그렇게 이제 생존에 바로 필요한 이제 필수적인 그런 유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변했을 때, 대표적인 예로 항생제 같은 경우, 이제 뭐 항생제라는 환경이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의 상황이 아니고, 항생제가 이제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항생제의 저항을 가지는 유전자, 요런 것들을 이제 플라스미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이 변했을 때 이러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균의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플라스미드를 DNA 운반체로서 사용합니다. 벡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를 꺼내고 그리고 나의 목적 유전자를 여기에다가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재조합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자를 재조합했죠. 자, 그래서 목적 유전자를 여기 플라스미드 운반체에다가 삽입하고, 자, 재조합 DNA를 만든다.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 제조합 플라스미드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을 다시 세균에다가 도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조합 플라스미드, 제조합 DNA가 도입된 세균은 제조합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조합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얘는 배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로 이렇게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증식하게 되겠지. 증식하게 되면서 이 목적 유전자 자체도 플라스미드를 계속 복제하니까 이 목적 유전자 자체도 양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유전자 클론, 이제 사본 여러 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클론을 포함하는 세포 군체라고 하는 이제 클로닝, 라고 해서, 세균이 문제 하나에서부터 이제 증식해가지고 수가 많아진 이런 덩어리, 이런 걸 이제 세포 군체, 콜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군체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목적 유전자의 양도 많아지고 유전자 사본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목적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이제 발현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유용한 유전자, 또는 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유전자, 이러한 이제 단백질을 분리하는 거죠. 산물,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을 분리한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기 보면 기초 연구 그리고 다양한 응용 연구에 사용한다. 그래서 뭐 유전자 자체,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식물체 내로 도입한다. 또는 뭐 독성 폐기물을 정화하는 그러한 유전자를 도입해서, 세균의 유전자를 도입해서 여기 이제 정화하는 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 유전자로부터 분리된 단백질을 뭐 성장 호르몬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또는 심장질환 치료에 뭐 혈전분해 단백질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자,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유전자 자체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유전자 사본을 얻는 이 기술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사본을 다양하게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 교재에 보면 이러한 이제 재조합을 해서 사본을 많이 얻어낸다, 유전자 클로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재조합 기술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제 그림을 먼저 이렇게 같이 보면, 자, 일단 플라스미드 DNA 운반체, 벡터, 자, 요것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유전자, 목적 유전자, 자, 이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넣을 겁니다. 자, 넣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 가위가 필요해요. 잘라줘야 돼. 이 DNA를 잘라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풀이 필요한 겁니다. 가위와 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위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제한효소 이렇게 부릅니다. DNA를 잘라주는 효소예요. 제한효소. 그리고 이제 풀의 역할을 하는 거.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플라스미드 사이에다가 삽입을 했으면 요 이제 당 인상 결합 요 부분을 이제 붙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유 결합을 만들어주는 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NA 연결 효소입니다. DNA 연결 효소. 리게이스, 들어봤죠? 그쵸? 리게이스, DNA 연결 효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효소가 필요한 거고, 이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제한 효소의 발견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한 효소를 발견하면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한 효소는 이제 뭐냐? 세균들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소입니다. 세균들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럼 이러한 DNA를 자르는 효소인 제한효소를 왜 가지고 있느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외부 DNA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제한효소가 특정한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를 하는 거지. 방어를 하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외부 DNA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한 특정 DNA의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는 효소, 이게 바로 제한 효소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그 염기 서열의 특징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 에코 R1이라고 하는 이제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제한 요소의 종류예요. 그래서 에코 R1이라고 하는 이 제한 요소 종류가 있는데, 얘가 인식하는 염기 서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6자리의 염기 서열을 인식합니다. 6자리의 염기 서열을 인식해요. 보통 4개에서 8개 자, 되는 염기 서열을 보통 제한 요소들은 자, 요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잘라줘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GAATTC. 여기서 읽어도 GAATTC. 어때요? 여기서 읽어도 똑같죠? 이런 구조를 회문 구조라고 합니다. 회문 구조. 돌려서 읽어도 똑같아. 이런 회문 구조를 인식하는 이런 제한 요소가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6자리의 이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자, 어떻게 잘라주느냐?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G와 A 사이에 여기 당인산 결합을 끊어주는 거예요. 당인산 골격이 지금 여기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 요 사이를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GA 사이에 요 사이를 끊어준다. 그러면 절단을 했네. 자, 절단이 된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단일 가닥이 노출되는 이러한 형태로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단일 가닥이 노출되는 이러한 말단, 요런 걸 점착성 말단이라고 불러요. 점착성 말단. 자, 얘가 이제 점착성이라는 거 붙는다는 성질이잖아. 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자신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또 다른 단일 가닥과 어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점착성 말단이라고 부르고 보통 내가 원하는 이제 목적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 지금 배우고 있는 재조합 기술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점착성 말단을 가지게끔 잘라주는 제한 요소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제한 요소들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이 염기서열 똑같이 자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GATTC 그다음에 이쪽에서 GAA 자, TTC 이렇게 있잖아요. 자, 똑같은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제한 요소가 있는데 이 종류 이제 또 다른 제한 요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단일 가닥이 노출되지 않지. 그치?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갖다 붙이기가 어려워요. 지금처럼 요렇게 에코 R1처럼 점착성 말단이 드러나도록 자르게 되면 자 플라스미디 운반체도 이렇게 잘랐고 요쪽에서 보면 유용한 유전자, 목적 유전자도 똑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줘. 그럼 어때? 똑같은 단일 가닥, 점착성 말단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원한 놈을 요 잘라진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기가 수월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보통 제한 요소는 이렇게 점착성 말단을 가지도록 잘라주는 제한 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플라스미드와 또 목적 유전자를 잘라줄 때는, 이렇게 같은 제한 효소로, 여기 에코 R1, 여기도 에코 R1, 같은 제한 요소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근데 꼭 제한 요소가 이제 같지 않더라도 또 다른 종류의 제한 요소도 이렇게 점착성 말단이 드러나는 점착성 말단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제한 요소인데 우연히 이 점착성 말단 드러나는 단일 가닥의 염기 서열이 똑같아. 똑같도록 잘라주는 효소가 있다고 친다면 그놈을 사용해도 되겠죠.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렇게 똑같은 염기서열, 그러니까 상보적으로 드러나는 똑같은 염기서열을 갖도록 점착성 말단을 형성하는 제한 요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같은 종류의 이렇게 제한 요소로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말단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도 이렇게 잘라줘. 잘라주면 얘는 지금 이제 원형이었잖아요. 원형의 플라스미드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지금 여기가 잘렸고 여기가 잘렸거든요. 자, 이렇게 잘린 거야. 그러면 얘는 하나의 길다란
어떻게 돼? 하나의 길다란 선형 DNA가 되겠지. 여기가 잘라지게 되면서,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한 요소로 잘려진 DNA 조각을 DNA 절편이라고 하는데, 절편, 조각. 자, 이 절편이 이제 뭐 몇 개가 이제 생성이 되느냐, 요런 것도 이제 따지는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얘는 목적 유전자, 보통 이제 진핵생물,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유용한 뭐 목적 유전자, 요런 걸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자, 선형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 진핵생물들은. 자, 선형이야. 그리고 이 제한 요소 에코 R1으로 잘라줬을 때 인식하는 이제 요 부위가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적 유전자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여기 플라스미드 벡터에다가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쪽 바깥쪽에서도 잘라줘야 되고 이쪽 바깥쪽에서도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자리, 염기 서열, 인식 서열이 양 끝에 이렇게 자 위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 잘 보고 적절한 제한 요소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잘라주면 길게 하나의 선형이었는데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 잘라줬어. 그럼 절편이 몇 개가 생겨? 세 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라스미드 잘라준 제한 요소 처리를 한 플라스미드와 그 다음에 제한 요소, 똑같은 제한 요소로 처리한 이제 이 목적 유전자, 요걸 이제 얻어냈어. 그럼 얘네들을 이제 섞어줍니다. 자, 섞어주면 이 점착성 말단, 노출된 점착성 말단 사이에서 이렇게 수소결합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수소결합은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누구? 풀이 와서 DNA 연결 요소, 리게이스가 와서 요쪽에 여기에 이제 공유결합을 당인산 골격에 자 공유결합을 요렇게 자, 형성을 해줍니다. 붙여줘요. 풀로 여기를 이렇게 붙여줘. 자, 그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어때? 재조합 DNA가 생기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뭐 사람이 손으로, 이 하나, 플라스미드 하나 손으로 잡고, 얘 손으로 하나 잡고, 갖다가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제 한 군데 섞어주는 거거든? 섞어주게 되면, 이제 이 점착성 말단끼리 수소결합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호소가 이렇게 붙여주는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무조건 목적 유전자가 여기 삽입되지 않고 무조건 삽입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잘라졌던 플라스미드가 여기도 지네들 똑같은 상부적인 염기 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잘라졌던 플라스미드가 그냥 그대로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요소 처리를 자 해주게 되면 재조합 DNA도 생기고 또한 재조합되지 않은 그냥 플라스미드도 생긴다. 얘는 재조합이 안 된 거. 자, 얘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재조합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자, 요거 그림을 하나 이제 더 볼게요. 자, 세균의 플라스미드입니다. 자, 제한 요소 자리가 이렇게 이제 있다. 제한 요소 자리가 있고 그 제한 요소 자리 이제 자리에 맞는 요 염기 서열이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죠? 제한 요소가 당인산 골격을 자른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점착성 말단이 이렇게 노출이 됐지. 그리고 똑같은 제한 요소로 잘랐어. 자, 그래서 여기 목적 유전자, 얘는 목적 유전자, 목적 유전자도 이렇게 점착성 말단이 노출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혼합을 해주면 한 가지 가능한 조합이 이렇게 재조합이 되는 조합. 재조합이 되는 제조합 DNA,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드는 이 조합도 가능하고 여기서 한 가지 가능한 조합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플라스미드끼리 다시 그냥 붙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조합도 생긴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소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DNA 연결 효소가 여기 다시 공유결합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붙여준다. 풀이 와서 붙여준다. 그러면 제조합 플라스미드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올 건데, 제한 요소, 아까 전에 제한 요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건 세균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DNA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이제 DNA, 이것을 잘라주는 거야. 근데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염기 서열이 이렇게 이제 보통 4개에서 8개 정도로 인식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 세균 자체가 가진 유전체, 세균 자체의 염색체에도 당연히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그 서열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세균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이제 방어를 할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우냐면 자신의 염색체에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자리들은 보통 메틸화를 시킵니다. DNA 메틸화를 시켜서 제한 요소가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해서 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대책을 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조합을 했습니다. 자, 재조합을 한 다음에 이 재조합 DNA를 어디에다가 숙주세포, 세균과 같은 숙주세포에다가 뭐야? 도입을 해야 되겠지. 자, 도입을 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유전자 사본도 많이 많이 얻어낸다. 유전자 클로닝.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분리해서 또 사용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도 생길 수 있고 또한 잘라진 플라스미드가 그냥 그대로 다시 붙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장균에다가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균에다가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자,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느냐.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가는 대장균이 생길 수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도입되는 대장균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어때? 이러한 플라스미드가 도입되지 않은 대장균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경우의 수가 이렇게 3가지의 대장균 무리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어때? 이 중에서 나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대장균을 선별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선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금 내가 언급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대장균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장균을 선별하는 작업, 요걸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보면, 일단 형질 전환이라고 했어요.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외부 DNA,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 유전자가 삽입된 이제 플라스미드가 다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대장균. 자, 요런 걸 형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DNA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형질이 전환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 전환된 대장균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선별해야 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제작해야 돼.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를 이용해서 자, 그 벡터 DNA 운반체인 플라스미드 잘라주고 목적 유전자 잘라가지고 재조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벡터로 사용할 플라스미드의 유전자가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 엠피실린이라고 하는 건 항생제입니다.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플라스미드에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자, 이러한 플라스미드를 사용한다고 쳐보자.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에 지금 이제 이 두 종류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림으로 보면 플라스미드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용한 유전자, 목적 유전자. 자, 이 유전자를 제한 요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부위가 유용한 유전자는 당연히 이 바깥쪽으로 잘라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자리가 이 두 개의 플라스미드에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2개의 유전자 중에서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 자리에 이 제한 요소 그 염기서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염기서열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당분해 효소가 잘라지겠지. 파괴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자, DNA 연결 요소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내 목적 유전자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 상태를 보면 어때? 항생제,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는 살아있고 저당분의 효소는 파괴됐지. 가운데가 잘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 유전자는 삽입이 된 상태. 자, 이게 재조합된 플라스미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 재조합되지 않은 놈들은 어떻겠어?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는 뭐 당연히 살아있는 거고 또한 저당분의 효소 유전자도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균에 도입을 하자. 도입을 했어요. 자, 도입을 하면 세 가지의 종류가 생긴다고 했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요 놈을 선별해 낼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는가? 감이 올 거예요. 그죠? 자, 선별을 해보겠다. 일단은 자, 얘네들을 이제 배양하는 배지에다가 무엇을 섞느냐? 엠피실린 항생제를 섞습니다. 자, 이렇게 엠피실린을 포함시키는 거야, 배지에. 그러면 아까 전에 대장균 A라고 하는 놈은 플라스미드가 도입이 안 된 놈, 그 다음에 대장균 B라고 하는 무리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놈, 그 다음에 대장균 C라고 하는 무리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 이 중에서 대장균 A, 플라스미드가 도입되지 않은 대장균 A는 요 엠피실린이 포함된 배지에서 살 수 있겠어? 없겠죠. 그래서 얘는 군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군체, 아까 내가 콜론이라고 했던 거. 자, 군체를 형성하지 못해. 자, 그러면 대장균 B와 대장균 C는 둘 다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니까 얘는 둘 다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어떤 처리를 하느냐. 여기 하나 더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뭐였어요? 저당분의 효소였어요. 저당분의 효소. 그래서 요 놈의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엑스갈이라고 하는 저당과 유사한 물질이에요. 저당 유사 물질. 저당과 유사한 물질이고, 자, 그러면 어때?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있는 놈은 누구야? 대장균 B가 되겠지? 파괴되지가 않은 거야. 그지? 다시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 대장균 B는 저당분의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가지고 있어. 그래서 X갈이 포함된 요 배지에서 X갈을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저당 분해 효소, 저당 분해 효소가 X갈을 분해하게 되면 이제 파란색, 푸른색의 이제 색깔을 띠는 이러한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자, 대장균 B의 무리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어때? 저당 분해 효소가 살아있으니까 푸른색 군체, 푸른색 콜로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저당 분해 효소가 파괴됐지. 그러니까 얘는 X갈이 포함된 요 배지에서도 X갈을 이제 분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흰색 군체, 흰색 콜로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흰색 군체를 형성한 대장균 C를 선별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 제조학 기술, 그래서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 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클로닝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 198페이지로 가면 여기 PCR이라고 하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입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그래서 이제 PCR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건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를 말하는 거고 C는 이제 연쇄, 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R이 반응. 자, 그래서 이 PCR을 사용하게 되면 시험관 내에서 DNA 사본을,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증폭시키는 기술, 사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 유전자, 목적 DNA를 반복적으로 복제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증폭시키는 기술. 이해되겠죠? 자, 그러니까 유전자 클로닝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느냐, 여기 이제 보면, 일단 필요한 재료들을 보면요. 이중가닥의 주형 DNA,
주형 DNA, 그리고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필요하겠지. 당연히 복제를 할 거니까 DNA 중합효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의 프라이머, 이건 이제 보통 DNA로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예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두 종류의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긴 좀 짧게 나왔는데 얘가 이제 DNA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 유전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요 부분만 증폭시키면 되잖아. 뒤에 이 많은 부분 말고. 그치? 그래서 내가 목적하는 이 유전자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합성하는 겁니다. 합성해서 이제 프라이머를 넣어주는 거야. 프라이머가 있어야 DNA 중합효소가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배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준다. 그러면 프라이머가 여기 붙어서 중합효소가 복제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의 DNA 조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을 이제 이렇게 DNA 프라이머로 해주게 된다. 그리고 두 종류가 필요한 건 왜겠어? 얘네들 DNA가 이중 가닥이잖아. 그러니까 요쪽 가닥에 필요한 프라이머, 그리고 요쪽 가닥에 필요한 프라이머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또한 이 DNA 프라이머의 이 염기 서열이 너무 짧게 되면 내 목적 유전자 말고도 얘가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다른 염기 서열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특이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 유전자에만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프라이머를 만드는 게 관건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염기 서열을 이제 좀 길게 만듭니다. 보통 이제 15개 정도 되는 자, 염기를 사용해서 이 정도 길이의 프라이머를 만들어준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이제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복제, 증폭이 되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종류의 이제 프라이머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당연히 넣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중합효소가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삽입시켜 주면서 합성을 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에 해당하는 거니까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자, 요것을 사용해 줍니다. 그죠? 우리 DNA와 RNA 차이 알지?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디옥시라는 뜻으로 스몰 d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TP라고 하면 뭐겠어요?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ATP. 그치? 우리 알고 있는 그 ATP. 자, 그냥 ATP라고 하면 우리는 RNA에 사용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사용해준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 N은 A도 되고 T도 되고 G도 되고 C도 되니까 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이런 자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해준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요 놈을 사용하는 이유. 자, 실제로 DNA 복제할 때도 이렇게 인산 3개 달고 있는 놈이 와가지고 붙으면서 중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DNA 중합효소가 복제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넣어주잖아. 인산 3개 달고 있는 이제 놈을 데리고 와서 인산 2개가 떨어지면서 요 자리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인산 2개, 이제 뭐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의 인산기를 떼주면서, 자, 요 반응을 요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 DNA 주형 가닥, 나의 목적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 주형 가닥 당연히 필요하겠고, DNA 프라이머 필요하고,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때려 넣고, 자, 때려 넣고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반응을 시키는데, 자, 총 3단계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 1은 DNA 변성이라고 해서 이중 가닥이 분리되는 거야. 단일 가닥으로 분리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수소 결합을 떼주는 거예요. 이것을 DNA 변성 단계라고 부르고요. 온도를 이렇게 높은 온도로 자, 이렇게
형성을 해주게 되면 DNA가 이제 변성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높은 온도, 90에서 95도 정도 되는 높은 온도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DNA가 변성이 된다. 그러면 얘네 수소 결합이 떨어지면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 2는 자, 프라이머를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가서 붙을 수 있는 조금 낮은 온도로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주게 되면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낮은 온도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프라이머가 자신과 상부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곳에 가서 이런 식으로 달라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3은 DNA 합성, 복제하는 기간이지, 그치? 복제하는 단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DNA 합성, 이때는 약 72도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DNA 중화효소가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를 삽입하면서 복제를 하게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닥이 복제가 쭉 되니까 신장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 1, 2, 3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DNA가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돌리면 이제 2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폭시키는 이러한 기술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하나 들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자, 여기에 보이는 DNA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효소고. 자, 얘는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어떻게 되지? 단백질 변성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DNA 중합효소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DNA 중합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 단계 1을 지나게 되면 DNA 중합효소가 이미 변성이 돼버려. 자, 그래서 단계 1 끝나고 DNA 중합효소 다시 집어넣어주고 단계 2, 3 간 다음에 단계 1을 또 지나면 DNA 중합효소를 다시 또 첨가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하거든요. 그럼 어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DNA 중합효소를 우리 이제 고세균 그 전에 우리가 분류할 때 세 개의 영역 배웠었죠. 세균 여기 있었고, 고세균 여기 있었고, 진핵생물 여기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고세균. 이 고세균들은 특징이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거든. 자, 그래서 온천에서 사는 어떠한 고세균으로부터 DNA 중합효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세균, 그러니까 온천에서 살고 있는 고세균의 DNA 중합효소를 얻게 되면서 뭐가 가능해졌느냐? 자동화가 가능해졌어요. 아까처럼 여기 단계 1 끝나고 다시 집어넣어주고, 다시 집어넣어주고, 그럼 자동화가 아니잖아. 그치? 계속 첨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높은 온도에서도 변성되지 않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DNA 중합효소 고세균으로부터 얻어내면서 이 과정이 이제 자동화가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증폭될 수 있는 자, 이러한 이제 기술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이 들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 클로닝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 유전자를 대량으로 대량으로 복제하는 거잖아. 그치? 사본을 많이 얻어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거보다, 이 PCR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PCR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중간에 복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오류가 생겨. DNA 중합효소가 틀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기게 돼. 그래서 이 PCR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 클로닝을 하는 목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유전자 클로닝,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클로닝이니까 주로 사용하는 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야. 그러면 PCR은 언제 사용하느냐? 그 유전자 클로닝, 유전자 재조합을 할 때도 이러한
이러한 목적 유전자, 이러한 목적 유전자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에 사용하는 목적 유전자의 사본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주로 PCR은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PCR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 사본을 만들어내면, 본격적으로 유전자 사본, 그러니까 유전자를 복제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 연구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건 주로 이렇게 제조학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생물체 내에서. 그래야 복제 오류도 잡고 교정도 되고, 이제 오류가 더 적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유전자 클로닝과 관련된 기술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되겠죠? 유전자 제조합과 PCR. 자, 그럼 이제 PCR에 관련된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자, 지금 요거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DNA는 긴 선형 DNA잖아. 이 중에 목적 유전자, 표적 유전자, 표적 서열이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단계 1, 어때? DNA 가닥을 분리해야 돼. 아까 DNA 변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을 가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분리가 돼. 그 다음에 온도를 조금 낮춰주면 프라이머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단계는 DNA 중합 효소가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면서 이렇게 복제를 해가는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 순환하면 몇 개의 분자? 두 개의 분자를 얻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 순환하면 네 개의 분자를 얻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2의 n승계만큼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순환을 세 번 하면 8개의 분자를 얻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자, 여기 봐. 프라이머가 여기는 이제 얘는 길다란 긴 DNA 이제 선형 DNA고 이제 목적 유전자는 파란색 요 부분인데 프라이머가 여기에 붙었어. 그 다음에 복제를 하게 되면 여기 끝까지 쭉 다 복제하는 거야. 파란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복제를 하는 거지. 그치? 자, 요쪽도 마찬가지야. 이제 프라이머가 여기에 붙었고, 얘가 복제를 하면 요쪽에, 나머지 부분도 쭉 복제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순환 두 번째 순환에서도 역시 파란색만 딱 가진 놈들은 안 나타나고, 세 번의 순환을 거쳐야, 세 번 순환을 해야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파란색의 염기 서열만 내가 이제 목적하는 목적 유전자, 표적 서열만을 이렇게 갖는 DNA 분자가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번 순환을 해야 여기 8개의 분자 중에서 2개의 분자가 표적 서열과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되겠죠? 30번째 순환 반응 후에는 뭐 2의 30승이니까, 그치? 그래서 뭐 10억 개의 분자들이 이제 표적 서열 분자와 일치한다. 자, 이렇게 이제 해낼 수 있겠습니다. PCR까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생물의 복제입니다. 개체 클로닝, 유전자 클로닝과 구분해서 이거는 이제 개체 클로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클론을 얻어내는 과정, 생물 복제 과정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여기 197페이지 유전자 제조한 모의 실험하기는 뭐 각자 읽어보고요. 자, 동물의 복제는 여기에 보이는 핵치환이라고 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술로 볼 수 있고요. 핵치환이라고 하는 건 동물에서 사용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건 주로 식물에서 개체 복제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알겠죠? 주로.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물체를 이렇게 복제하는 기술은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어떻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부터 해보면, 처음부터 이걸 이제 뭐 복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세포가, 이제 수정란으로부터 발생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잖아.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각각의 세포들은 어때? 자신의 기능에 맞는 분화된 세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하나의 개체는. 그치?
자,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어. 뭐가 궁금했냐면, 이렇게 분화된 각각의 세포들, 이미 분화가 완료된 각각의 세포들에서 전체 유전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분화가 완료된 세포인데 여기에 이제 DNA가 뭐 들어있겠지? 근데 DNA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얘 생명체의 정보, 수정란이 가지고 있던 그 유전 정보를 이 분화가 된 이 세포도 전부 다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까? 분화가 되면서 유전 정보가 뭐 사라지거나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일부의 유전자만 발현하는 뭐죠? 분화된 세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 궁금증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보면 될까? 이미 분화가 완료된 세포로부터 완전한 하나의 개체를 다시 얻어낼 수 있다면 아까의 물음에 대한, 아까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치? 분화가 완료됐을 때 일부 유전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분화된 세포로부터 하나의 온전한 개체를 얻어낼 수 있다면 유전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유전 정보는 모두 다 얘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분화된 세포들도 유전 정보는 모두 다 개체 발생이 필요한 유전자는 모두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다가 이제 이 생물 복제라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뒤에 나와 있는 이 조직 배양부터 보겠습니다. 음, 비교적 이 식물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쉽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부터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당근이라고 하는 이제 개체가 있고 여기에 뿌리 조직의 일부를 분리한다. 분화된 세포지. 뿌리 조직의 일부를 분리해가지고 이제 영양 배지에서 키운다. 그러면 이제 캘러스라고 하는 세포 덩어리예요.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 미분화된 아직 미분화 상태인 세포 덩어리, 조직 덩어리, 이것을 캘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 배지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캘러스를 형성하고 여기에다가 적절한 호르몬들의 처리를 해주게 되면 캘러스로부터 배가 형성되면서 완전히 기관이 분화되는 완전한 개체로 이렇게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보고 아까 전에 그 의문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은 그 의문에 대한 이제 답은 얻었지. 분화된 세포라도 모든 유전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답은 얻었고, 자, 식물체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쉽게 분화된 세포에서 하나의 온전한 개체를 얻어내는 과정이 비교적 쉽게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조직 배양 기술입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의 조직 배양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어버야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형질이 동일한 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야? 번식 능력이 약한 식물 또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식물들을 어때? 증식시킬 수 있겠지. 그쵸? 음.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조직 배양 기술은 동물에서도 뭐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데 동물에서는 이제 조직 배양 기술 사용해서 동물 세포의 구조와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밝히는 이런 기초 연구에 활용이 되고 뭐 호르몬이나 항체 생산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로 식물 복제에서 사용되는 그 기술이 바로 조직 배양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동물에서는 어떤가? 자, 동물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분화된 세포로부터 온전한 하나의 개체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아. 음. 그러니까 이미 분화가 완료된 세포에서 얘를 다시 이제 전능성을 가진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상태로 발생을 시켜서 온전한 개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동물에서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거야. 식물에 비해서. 음. 자,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가 볼게요. 자, 핵치환 또는 핵이식.
이라고 하는 자, 두 가지 이름 똑같은 이제 뭐 뜻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이제 이 핵치환이라고 하는 핵 이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 볼까? 자, 여기는 이제 난자를 제공하는 자, 여기 양입니다. 양을 가지고 이제 실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제양 돌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과정입니다. 자, 난자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가 복제할 이제 개체가 되겠지. 자, 이 개체로부터 젖샘세포, 분화된 세포죠. 젖샘세포를 이제 채취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난자에서는 핵을 제거해. 핵을 제거하고 핵을 제거한 난자에다가 이 이제 이 젖샘 세포의 핵을 여기에다가 이제 치환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핵치환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얘는 수정란처럼 기능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전기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수정이 된 것과 같은 자극을 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난자는 수정이 된 줄 알고 난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난할이 일어나면 이것을 이제 대리모 자궁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된 양을 보니까 어땠느냐. 난자를 제공한 양과도 형질이 달랐고, 그 다음에 자궁에 여기 이제 대리모 역할을 한 이 양과도 형질이 달랐다. 누구와 같았느냐? 이 젖샘세포, 핵을 제공했던 요놈 양과 자, 똑같은 자, 양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 복제양 돌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복제양 돌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년 정도? 보통 양들의 이제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살게 되는데 6년 정도 있다가 여러 가지 병을 얻어서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폐에 이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앓다가 죽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젖샘세포, 그러니까 이미 분화가 됐고 얘가 나이가 먹었잖아. 자, 그런 상태가 이제 이 복제양 요놈한테 그게 이제 전달이 되었구나. 자,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만큼이 반영이 되는구나. 완전히 진짜 실제 수정이 일어나서 태어난 그러한 양들보다 빨리 노화되었고 빨리 죽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태어난 이제 복제된 다른 동물들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하튼 이 해치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 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멸종위기의 동물이나 우수한 형질을 가진 동물을 보존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유용한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세포를 해치원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형질전환 복제 동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인슐린과 같은 뭐 의약품 이런 유용한 물질을 이제 생산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파트 생물 복제에 대한 기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세포 융합에 대한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198페이지에 자 여기 있습니다. 세포 융합. 이건 이제 쉬워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를 융합시켜서 잡종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성만을 가진 잡종세포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포 융합 기술을 가지고 식물의 품종 개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토마토하고 감자 세포벽을 제거하고 이제 원형질, 이제 세포벽이 없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그 세포 자체를 원형질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포벽을 제거하고 얘네들을 이제 융합시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종세포를 가지고 식물에서는 비교적 쉽게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배양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이제 토마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토마토의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자, 요런 걸 이제 세포융합 기술로 이루어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일 클론 항체
내가 목적하는 항체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을 단일, 그러니까 어떠한 한 종류의 항체를 클론,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야. 복제물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를 생산하는데도 자, 이렇게 세포융합 기술을 사용하고 요건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진단하거나 암 치료하는데 자, 활용이 이렇게 자, 된다. 이게 세포융합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199페이지.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생명공학 기술,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기술들이 또 이렇게 사용이 되는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일 클론 항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자, 항체, 내가 원하는 항체의 그 종류를 클론 대량으로 생산하겠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느냐? 얘는 이제 세포 융합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포 융합을 사용하는 건데, 자, 누구와 누구를 융합하느냐? 비림프구가 항체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비림프구 사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증식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암세포, 분열하는 능력을 가진, 반영구조로 분열하는 이제 특징을 가진 암세포를 가지고 세포 융합을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비림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포기 때문에 이제 항체 생산하는 능력은 있지만 수명이 짧고 계속 분열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을 융합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잡종세포, 하이브리도마라고 부릅니다. 잡종세포를 이제 이렇게 얻어내면, 자, 얘 잡종세포, 자, 얘를 섞어서 만들어주는 거야. 세포 융합을 시키는 그러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내가 원하는 비림프구와 융합이 된 세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융합이 되지 않은 세포들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잡종세포를 선별해서 이렇게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비림프구. 그럼 이제 그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데에 얘가 가서 붙을 수 있는가? 자, 그런 성질과 그 다음에 융합되지 않은 비림프구와 암세포 각각으로 융합되지 않은 세포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선별을 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융합되지 않고 비림프구로만 남아있는 놈들은 이 배양을 계속하게 되면 죽어요. 수명이 다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암세포. 융합되지 않은 그냥 암세포는 여기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선별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일 클론 항체를 생산하는 이런 기술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암세포 치료하는 데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암세포 특이적인 단일 클론 항체를 생산하고 여기다 항암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항체와 항암제 복합체를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에 가서 특이적으로 항체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암세포에 가서 특이적으로 달라붙고 그러면서 이제 항암제가 투입돼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전자 치료. 자, 유전자 치료 얘는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편집해서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 그게 유전자 치료가 되는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정상 유전자를 도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대체하거나 또는 정상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정상 단백질이 합성되게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자, 방식은 이제 이렇게 DNA 운반체로서 보통 이제 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다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벡터로 사용이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이 정상 유전자를 여기에다가 바이러스에다가 제조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이제 환자의 골수세포에다가 이렇게 도입한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치료한 사례에 대한 그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요렇게 이제 치료한 사례는 뭐였냐면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말쯤, 그러니까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면역 결핍증입니다. 그리고 단일 유전자의 이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작용이 안 되면서 면역 결핍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자였거든. 그래서 자, 이 유전자 치료 방법,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10명한테 이렇게 유전자 치료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상 유전자로 이제 도입이 된 환자가 9명이었어. 굉장히 성공률이 높았지. 근데 이 중에 세 명은 이제 암세포로 발달을 하게 됐어. 암세포가 돼버렸어. 이 정상 환자의 골수세포, 이 골수세포를 사용하면 이제 이 골수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의 각종 혈구세포들을 만들어내고 면역에 사용되는 세포들을 만들어내면서 면역결핍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 자, 근데 여기에다 도입을 했는데 이 중에 9명 중에 3명은 암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음. 자, 그러면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 이 바이러스 DNA 이제 벡터를 사용하는데 얘가 이 정상 유전자를,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방식이 이 숙주세포의 DNA에다가 바이러스 지 자신의 유전자를 숙주세포에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종류 중에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야. 우리 HIV처럼 RNA 바이러스고 이것을 역전사시켜서 DNA로 만든 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들이 보통 이 역전사시킨 이 DNA를 숙주세포의 유전체에다가 삽입하는 형태로 감염시키거든요.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 치료에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에다가 이렇게 이제 삽입해가지고 이 DNA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 DNA가 도입되는데 마침 삽입된 부위가 그 세포 증식, 세포 분열에 관련된 그러한 유전자가 있는 부위에 삽입이 된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암세포로 이렇게 무한정 증식하는 암세포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 자, 요 치료 기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알겠죠? 레트로바이러스 사용한다. 그래서 골수세포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도입해가지고 이 골수세포를 환자의 이제 골수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상 유전자로 이렇게 대체가 되면 건강이 좋아져.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야. 이론은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점은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치료 방법 말고, 요런 방법 말고 또 이제 어떤 걸 이용하게 되냐면, 자,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여러분 유전자 가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크리스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크리스퍼, 그 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 세균이 가지고 있는 캐스9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야. 단백질인데, DNA를 잘라주는 단백질입니다. DNA를 잘라주는 단백질이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한 효소하고는 약간 달라. 제한 요소는 특정한 짧은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주는
그런 효소였잖아요. 이 캐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 RNA라고 하는 요런 놈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는 RNA이고 이 RNA에 이 노출되어 있는 단일 가닥, 이 단일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DNA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고 그 DNA를 캐스나인이 이 캐스나인 단백질의 이름인데 캐스나인이 잘라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이드 RNA라는 것이 있고 이 가이드 RNA가 캐스나인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가이드 RNA에 드러난 이 단일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그 DNA에 붙어서 잘라주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라야 하는 DNA를 안내해준다. 그래서 가이드 RNA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크리스퍼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드 RNA를 암호화하는 DNA 부분입니다. 이 DNA의 염기 서열이겠지. DNA 염기 서열 부분. 가이드 RNA가 이렇게 여기에서 전사될 수 있는 그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크리스퍼라고 불러요. 되겠지.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균은 이 시스템을 왜 가지고 있느냐? 역시 앞에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자, 그런 방식과 비슷하게 세균의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야.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자, 이 바이러스로부터 외부 DNA나 이제 외부 핵산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에 이제 뭐 DNA 뭐 이렇게 서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서열을 얘네들이 이제 잘라주게 되고 여기 세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잘라주게 되고 그리고 이 DNA 부분을 이 세균의 원래 본체 유전체, 염색체, 본체 그 염색체 DNA 부분에 크리스퍼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거기에다가 외부 DNA를 이렇게 심어주는 거지. 그럼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죠? 그럼 그 이후에 똑같은 DNA가 또 감염이 되게 되면 크리스퍼로부터 가이드 RNA가 생길 수 있겠지. 전사시키면 되잖아. 이 감염됐던 DNA를 여기다가 심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전사되면 가이드 RNA가 생기고 얘가 캐스나인과 복합체를 만든 다음에 또다시 들어온 그 DNA를 이런 식으로 가이드 RNA와 상보적 결합이 되면서 캐스나인이 잘라주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세균이 그래서 면역 시스템으로 이것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차근차근 봅시다. 자, 캐스나인 단백질이다. DNA를 자를 수 있는 활성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적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표적 유전자를 가이드하도록 디자인된 가이드 RNA.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DNA에 가서 작용하도록 가이드 RNA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 가이드 RNA를 이렇게 캐스9과 복합체를 만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세포내로 이렇게 도입이 되면 내가 이제 그 표적 유전자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가이드 RNA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표적 유전자에 가서 캐스9이 이렇게 잘라줘. 자, 잘라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이제 표적 유전자 내부를 이렇게 잘라준 거야.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전자가 있고,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주형으로 사용할 정상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주형으로 해서 새롭게 DNA 복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상 유전자로 바꿔지겠지.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한 어떠한 정상 유전자의 기능을 파괴하는 거야. 왜 파괴해? 정상 유전자의 기능을 왜 파괴할까?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목적에서 정상 유전자를 언제 파괴할까? 그렇지, 정상 유전자의 기능을 알고 싶을 때. 그래서 파괴를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정상 유전자, 주형으로 사용할 정상 유전자를 안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잘려진 요 이제 DNA가 그냥 무작위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채워지면서 그냥 요 자리가 메꿔지는 거지. 그럼 어때? 원래 정상 유전자였는데 그걸 잘라내고 그냥 무작위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으면서 복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정상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자, 그 기술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이제 우리는 줄기세포 이야기 해봅시다. 줄기세포. 자, 일단 줄기세포의 종류로는 배아줄기세포. 배아로부터 얻어내는 게 배아줄기세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아줄기세포는 뭐야? 전능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 여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계속 연구하는 목적이 뭘까? 목적. 목적? 그치.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거야. 환자의 망가진 장기나, 또는 세포, 요런 조직,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있으면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줄기세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러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요런 인공장기, 그러니까 인공이 아니지. 인공으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제 요러한 실제 장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때? 환자 맞춤형 기관을,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치? 환자의 이제 뭐 세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는 우리가 계속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배아줄기 세포부터. 자, 배아줄기 세포는 수정란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수정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반포라고 하는 시기에 이 상태가 됩니다. 자, 배반포라고 부르는 거, 배는 배아 할 때 그 배고요. 포는 세포할 때 세포야. 그러니까 세포할 때 포야. 반은 이제 쟁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세포 쟁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 배반포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세포들, 이것을 내세포 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내세포 집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세포 집단이라고 하는 요 세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전능성.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세포나 모든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이 배반포의 세포, 내세포 덩어리에서 얻은 줄기세포이다. 자, 배아줄기 세포는 신체를 이룬 모든 세포 조직을 분화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환자의 핵을 가지고 아까 핵치환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세포, 나의 핵 유전자 정보로 만들어진 기관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이 환자로부터 어쨌든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줄기세포를 얻는다? 요 과정 자체가 이 개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이 수정란, 이 이제 무핵 난자에다가 핵치환을 한 거지. 핵치환을 한 이 수정란, 그러니까 수정란은 아니지만 수정란으로 이제 부르자. 자, 얘가 발생해서 만들어내. 그러면 얘는 발생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결국 복제양 돌리처럼 복제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인간 복제를 어떻게 뭐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무핵 난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 무핵 난자를 어떻게
얻어내는가. 이거 이제 보통 인공 수정을 하는 그런 불임 부부들, 그런 불임 부부들로부터 기증된 난자, 보통 이런 거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뒷거래가 이제 많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제 그냥 일반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막 얻어내는. 그래서 이제 요런 윤리적인 문제가 또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리고 그냥 이 배아로부터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 배아인데 이 배아를 가지고 그냥 장기로만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생명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그런 논란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배아줄기세포. 그 다음에 이제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는 이런 식으로 골수나 이제 태바늘, 탯줄 이런 데서 얻는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제 모든 세포로 갈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의 이제 세포로만 분화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기능을 갖습니다. 성체줄기세포. 그죠? 그래서 탯줄 혈액이나 성체 골수 등에서 얻는 줄기세포다. 그래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보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입니다. 자, 얘가 앞서서 얘기했던 배아줄기 세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분화한 체세포로부터 이제 역분화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릴까? 역분화를 시켜서 어때? 전능성을 가진 수정란처럼 전능성을 가진 줄기세포를 얻어내는 거지. 이해되겠죠? 응. 자, 그래서 이미 분화한 체세포로부터 역분화시켜가지고 전능성을 갖게 한다.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분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분화가 완료된 세포에서 특정한 유전자만 발현되는 기작, 유전자 발현의 조절 이러한 기작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제 사용되지 않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유전체 자체의 변화가 생기게 되지.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의 변화, DNA의 메틸화 이런 게 이제 후성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후성적 변화를 다시 원래의 전능성을 가진 수정란 상태의 이제 그 DNA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체세포로부터 역분화 시켜서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고 자 역분화를 유도한다 해서 유도해서 만들어낸 만능 줄기세포 자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화가 끝난 성체의 체세포를 역분화시킨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처럼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자 만들어낸 줄기세포이다. 자,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제 어떤 환자가 있어.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이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면역구분 반응이 없겠고 그리고 사람의 난자나 배아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생명윤리 문제가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난치병 치료에 사용한다. 훼손된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제 얻어서 난치병 치료에 사용한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요것을 만드는 과정을 짧게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요겁니다. 여기 이제 일본의 교토대학 야마나카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성공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2012년에 이때 받았어. 여튼 그 과정은 이제 한번 보면 완전히 분화된 인간 세포에서 역 프로그램 되어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완전히 분화된 이제 피부 섬유화 세포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 발생 과정인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전구체 세포, 어떤 특정한 세포로 분화하기 전에 이제 그 세포,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섬유화 세포로 이제 분화가 완료된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분화된 체세포인 거지? 분화된 체세포를 얻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처리를 하느냐. 요렇게 줄기세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스터 조절자 유전자, 조절 유전자. 우리 앞에서 유전자 발현할 때 그 혹수 유전자 이런 거 나온 거 봤었지. 그래서 조절 유전자, 그다음에 또 그 상위에서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 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조절 유전자를 여기에다 삽입해 주는 거야. 줄기세포로 기능할 때 필요한 조절 유전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개의 그 마스터 조절 유전자를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이제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줘서 여기에다가 역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세포를 이렇게 역분화 시켰더니 모양에 있어서도 배아줄기 세포와 닮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발히 분열하였다. 그 다음에 유전 발현의 패턴, 유전자 메티럼 패턴 또는 이제 특성들이 배아줄기 세포와 일치하였다. 그러니까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 그다음에 역분화 줄기세포.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개념들을 살펴보았고요. 여기 이제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문제점 이 부분을 각자 한번 읽어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뭐였냐면 생투를 수능에서 선택할 친구들은 지금 이 배웠던 내용에서 그렇게 뭐 어렵게 심화적인 이런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들은 쉽게 나오는데 요 단원에서 좀 난이도가 높게 이제 출제되는 부분은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 여기에서 이제 등장해요. 여기 이제 유전자 서열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요걸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만 살펴보면 음, 뭐 요런 식의 문제. 그래서 플라스미드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여기 이제 염기 서열을 주는 거야. 그리고 제한 요소의 뭐 종류가 인식하는 염기 서열을 주고 어디를 자를 것인가, 몇 개로 자를 것인가, 뭐가 가능한가 요런 걸 따지는 문제가 난이도 높게, 그러니까 고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 그 파트가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수능에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요 단원 요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뭡니까? 그 분류 단원, 네, 분류 단원 할 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